너 때문에 이게 뭐야?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 내 이름은 바람의 딸. 나는 사랑이란 이름의 울타리가 나를 지켜줄 가장 안전한 성벽이 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나를 키운 광활한 초원은 알고 있었다. 세상 그 어떤 벽도 바람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는 것을. 이것은 가장 달콤한 속삭임으로 만들어진 감옥을 부수고 다시 바람으로 태어난 나의 기록이다. 제 이름은 사라. 고향 말로는 바람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저를 낳은 어머니는 드넓은 초원을 겁없이 내달리는 제 모습을 보며 이 세상 그 어떤 울타리에도 갇히지 말고 저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라며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제 세상은 지평선과 맞닿아 있었고 제 숨결은 말의 갈기를 스치는 바람의 냄새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낮은 풀과 가장 높은 독수리 사이 그 모든 것이 저의 놀이터이자 집이었습니다.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인 삶,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일을 해야 하는 삶이란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게 다가온 그 남자가 속삭여준 세상이 그토록 달콤하게 느껴졌던 것은 그의 이름은 김민준. 회색빛 도시에서 잠시 벗어나 몽골의 푸른 하늘을 보러 왔다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서툰 몽골어로 서툴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이제껏 봐왔던 그 어떤 초원의 남자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아이 같은 순수함과 도시, 남자의 세련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찬란하다는 도시의 불빛과 그가 나고 자랐다는 정겹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부모님에 대해서요.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세상으로 함께 가달라고. 그림 같은 자신의 집에서 좋은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미래는 너무나 완벽해서 저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낯선 땅의 흙냄새마저 포근하게 느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가족들의 눈물 어린 만류를 뒤로하고 저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초원을 떠나 기꺼이 그의 세상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만들어준 울타리는 저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성벽이 되리라 믿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제 삶에 드넓던 지평선은 이제 낡은 시골집 부엌에 네모난 창문 크기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제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일어나 아침밥을 짓는 것으로 시작해 밤하늘에 별이 박히고 나서야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공기는 더 이상 자유로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마르지 않는 잔소리와 시아버지의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저를 이 지옥으로 끌어들인 남편의 비겁한 외면으로 이루어진 끈적하고 무거운 질식의 공기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고 서툰 솜씨로나마 배운 대로 된장찌개를 끓여 상을 차렸습니다. 혹시나 오늘은 칭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품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찌개 국물을 한 숟갈 뜨시더니 숟가락이 부서져라 상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소리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가, 이놈의 된장찌개는 대체 언제쯤 사람 먹을 만하게 끓일 거냐? 이게 찌개냐? 맹물에 된장 푼 거냐? 시어미가 10년은 늙겠다. 내가 끓인 국 먹다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제게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차근차근 가르쳐 준 적 없으면서 그저 틀렸다고, 모자라다고 소리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짜게 할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치셨습니다. 짜게 하는 게 문제야? 깊은 맛이 없지 않니? 깊은 맛이! 에휴, 외국 것은 어쩔 수가 없어. 손맛이라는 걸 알 턱이 있나? 그 순간 저는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눈빛으로 남편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마디만이라도. 엄마, 사라 씨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러세요. 그 한마디면 저는 모든 서름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시선을 애써 피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꾸역꾸역 밥을 입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박받는 이 모든 순간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 외면하는 것. 그것이 그가 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제 등 뒤에서 조용히 속삭이곤 했죠. 우리 엄마 원래 저러시는 거 알잖아. 당신이 좀 참아. 응, 참으라니요. 이미 내 발끝부터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시커멓게 문드러지고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더 참아야 하는 걸까요? 며칠 뒤 저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켜켜이 쌓인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피워보고 싶었습니다. 몽골에서 가져온 귀한 찻잎과 우유를 꺼내 정성껏 수태차를 끓였습니다. 고향의 맛을 느끼며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 어쩌면 시부모님도 이 맛을 좋아해 주실지 모른다는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찻잔을 두 분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거 몽골 차예요. 몸에 좋아요. 드셔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의심의 눈초리로 찻잔을 내려다보시더니 이내 코를 막고 경멸 가득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비린내냐? 꾸리꾸리한 것이. 아가, 너 지금 우리더러 이런 정체불명의 국물을 마시라는 게야? 사람 먹는 걸 가져와야지. 당장 갖다 버려. 그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어떻게든 뿌리내리고 싶었던 제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비린내 나는 정체불명의 국물이 되어 시궁창에 버려지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도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침방에서 나온 민준 씨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쏟아진 우윳빛 차와 쭈그려 앉아 울음을 삼키는 저를 번갈아 보더니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사라 씨. 왜 또 쓸데없는 짓을 해? 엄마가 우리 음식 아니면 잘 안 드시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해. 왜 자꾸 일을 만들어?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맛이라도 보시라고. 하지만 그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됐어. 얼른 치워. 출근해야 하니까 길 막지 말고.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는 제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일을 만든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귀 못 알아듣는 외국인,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하녀, 감정을 소모해도 되는 인형. 그것이 그들이 제게 부여한 역할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초원을 달리던 바람의 딸은 이제 사방이 꽉 막힌 이 집의 부엌에 갇혀 썩어가는 먼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홀로 밭에 남아 해가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능선 위로 붉게 번지는 노을이 제 고향의 지평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저를 가두는 가장 아름답고도 잔인한 감옥이었습니다. 이 높은 하늘 아래 숨 쉴 곳 하나 없는 이곳에서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람은 여전히 불어오는데 왜 나는 더 이상 날아오를 수가 없는 걸까요?
흙 묻은 손으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눈물에 젖은 제 손이 아니라 그 손에 단단히 쥐어진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그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꺼져가던 제 심지에 희미한 불씨 하나를 다시 피워올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지독한 굴레를 내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더 이상은 이렇게 죽은 듯이 살 수는 없다고, 제 등 뒤로 지는 해는 마치 거대한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비록 지금은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바람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언젠가 반드시 길을 찾아내고야 마는 법이니까요. 5일장은 이 숨막히는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짧은 외출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 시어머니가 빼곡하게 적어준 심부름 목록과 정해진 예산을 단돈 10원이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엄명 아래 이뤄지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진 해방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잠시나마 다른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으려 애썼습니다. 왁자지껄한 장터의 소음은 잠시나마 저를 향한 날선 목소리들을 잊게 해주었고, 다양한 물건들에서 풍겨나오는 낯선 냄새들은 저를 고향의 시장으로 데려다 놓는 아련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양손에 콩나물과 두부, 생선 따위가 담긴 검은 봉지를 주렁주렁 매달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제 발걸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저 모퉁이만 돌면 다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잿빛 담벼락과 그 안에 차가운 공기를 떠올리면 차라리 이 길 위에서 영원히 멈춰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는 기계적인 생각과 함께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만치에서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옆집 할머니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어가 바람을 타고 찢어지듯 날아와 귀에 박혔습니다. 세댁, 집에 연기 나는 것 같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기, 불? 제 사고 회로는 정지했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들려있던 묵직한 봉지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것도 몰랐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억눌리고 짓밟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초원의 본능이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울퉁불퉁한 시골길도,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좁은 논두렁도, 가파른 비탈길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대지를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바람의 저항을 이겨내야 하는지를. 이것은 평범한 시골 안악에 허둥대는 달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대지를 박차고 오르던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야성의 포효였습니다. 마치 늑대에 쫓기는 새끼 양을 구하기 위해 안장도 없이 말의 등 위에 올라타 달리던 아주 오래된 기억이 핏줄 속에서 되살아난 것만 같았습니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오히려 저를 더 채찍질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우리 집이 보였을 때 제 눈앞의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부엌 쪽 창문에서 시커먼 연기가 뱀처럼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집으로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은 단 하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안에 계신다. 몸이 약해 낮잠 주무시는 것을 좋아하시던 분.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세댁, 위험해. 누군가 외쳤지만 저는 이미 타오르는 지옥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과 코를 찔렀지만 익숙한 집의 구조를 더듬어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욱한 연기 속에서 저를 그토록 증오하고 멸시하던 시어머니가 기침 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악마 같은 속삭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대로 두면 모든 게 끝나. 이 고통스러운 삶이, 이 지독한 멸시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제 영혼은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남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달려가 시어머니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초인적인 힘이 솟아났습니다. 바닥을 끌다시피 하며 뜨거워지는 문지방을 넘어 마침내 집 밖으로 시어머니를 끌어냈을 때 제 다리에도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소방차가 도착했고 동네 사람들의 비명과 소방대원들의 외침이 뒤섞여 귓가를 윙윙 울렸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다행히 불은 초기에 진압되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냄비를 깜빡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잠시 연기를 마셨을 뿐 금세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시커멓게 그을린 제 손과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온 시아버지와 남편 민준 씨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제가 무언가 단단히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안도가 아닌 당혹감과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모여든 동네 사람들을 호이호이 쫓아내며 혀를 차듯 내뱉었습니다. 별나게 융하는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냐? 망신이라니요. 저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그런데 지금 망신이라고 하셨습니까?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내뱉은 첫 마디는 제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독한 거, 짐승 같은 외국 것이라 그런지 겁도 없어.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을 보듯 무모하고 교양 없는 존재를 향한 경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에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탄 냄새가 집안 곳곳에 배어 있었고 그보다 더 지독한 침묵이 우리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은 제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으냐고, 다친 데는 없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존재를 투명인간처럼 여기며 잠자리에 들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목숨을 구한 영웅이 아니라 이 집안의 치부를 온 동네에 드러내고 가장의 권위를 뒤흔든 골칫덩어리 이방인일 뿐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온 모든 구박과 멸시는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그들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용기는 칭찬받아야 할 미덕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야만성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차갑고 잔인한 진실 앞에서 지난 1년간 저를 억눌러왔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해를 바라지 않겠다.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심이 심장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대로 질식하며 죽어가지는 않겠다. 나는 이 지옥을 내 발로 직접 뛰쳐나갈 것이다. 초원의 바람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막는 그 어떤 벽이라도 부수고 넘어서 나의 길을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바람의 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제게 대놓고 잔소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를 벌레 보듯 혹은 없는 사람 보듯
철저히 무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밥을 차려드려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제가 옆에 있어도 마치 벽에 대고 말하듯 혼잣말을 하거나 남편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비수보다 더 아픈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고, 남편은 아예 저와의 대화를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퇴근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부부 사이의 침대는 시베리아의 설원보다 더 춥고 황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냉기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결심은 불처럼 타올랐다가도 사방을 둘러싼 얼음장 같은 현실 앞에서 힘없이 사그라들곤 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낯선 땅에서 가진 것 없는 이방인인 내가 대체 무엇으로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무력감이 검은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쭈그려 앉아 밭에 김을 메고 있는데 누군가 제 등 뒤에서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마을 이장님이 굵은 땀방울을 닦으며 서 계셨습니다. 이장님은 화재 사건 때 119에 신고를 해주신 분이었고, 평소에도 오가며 저를 보면 어색하게나마 인사를 건네주시던 몇 안 되는 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뜸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대, 그날 불났을 때 말이야. 집으로 달려오는 거 내가 봤어. 겁나게 빠르더만. 무슨 짐승이 뛰는 줄 알았다니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얘기는 제게 상처이자 치부였습니다. 저 다음 주에 우리 군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말이야. 여자들 달리기 시합도 있거든. 새댁 달리는 거 보니 보통이 아니던데. 심심풀이 삼아 한번 나가보쇼. 1등 하면 쌀도 한 가마니 준다던데. 상품이라도 타면 시부모님도 좋아하시지 않겠어. 이장님의 말은 제게 돌멩이가 아닌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조약돌을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달리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화재 당일 제 몸을 관통했던 짜릿한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과 함께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했던 생생한 감각. 땅을 박차고 바람을 가르던 그 순간만큼은 제가 더 이상 무력한 며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외국 것이라 겁도 없다던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감히 며느리 된 도리로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사람들 앞에서 뛰는 모습을 보인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잔소리와 비난이 퍼부어질 것이 불 보듯 뻔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체육대회, 달리기, 쌀 한 가마니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뒤흔든 것은 달릴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장님은 제 달리기에서 보통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별나고 겁 없는 짓으로 치부했던 제 행동에서 누군가는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해 준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이 지옥에서 숨 쉴 수 있는 아주 작은 구멍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내 안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소리치고 싶은 절박함이 솟구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조용히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희미한 어둠 속에서 저는 낡고 해진 운동화 끈을 고쳐 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달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발이 무거웠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질척한 논길을 지나고 작은 언덕을 넘어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 그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흙먼지가 제 얼굴을 뒤덮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땀방울에 씻겨 내리는 것이 제 안의 서름과 분노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렸을 때였습니다.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그 순간 상쾌한 새벽 바람이 제 뺨을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감각, 까맣게 잊고 살았던 제 영혼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몽골의 바람이었습니다. 끝없는 초원을 달리던 제 머리카락을 엉망으로 헝클어뜨리던 바로 그 바람. 말의 등 위에서 언덕의 꼭대기에서 온몸으로 맞이했던 자유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바람의 딸이었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빨리, 더 힘차게 달렸습니다. 발 아래의 흙은 더 이상 저를 붙잡는 구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단단한 대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새벽의 달리기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을 피해 저는 매일같이 밖으로 나가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기만 했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해갔고 천근만근 무겁던 다리는 가벼운 날갯짓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동안 저는 더 이상 구박받는 며느리 사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온전히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 안에 갇혀있던 야성과 생명력이 온몸으로 되살아나 저를 앞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 달리기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멈춰 서서 질식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저는 이제 제 길을 향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이 흙먼지 속에서 저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당일, 저는 시어머니에게 5일장이 더 크게 열린다며 오늘은 좀 늦을지도 모른다는 어설픈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날아오는 의심의 눈초리가 따가웠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혹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군청 앞 넓은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대한 소음과 현란한 색채의 파도에 휩싸이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만국기가 펄럭이고 음면별로 맞춰 입은 형형색색의 단체복을 입은 사람들이 확성기를 통해 터져 나오는 노랫소리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떡과 막걸리를 나누어 먹는 시끌벅적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활기찬 풍경 속에서 낡은 티셔츠에 헐렁한 몸빼바지를 입은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닿을 때마다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돌아가야 해. 이건 미친 짓이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접수처를 찾아가 여자 일반부 3000m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접수를 받던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당신이? 정말로?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참가자 번호표를 받아 가슴에 닿는 순간까지도 저는 제가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사람처럼 어색하고 위축되었습니다. 출발선 근처에 모여 몸을 푸는 다른 참가자들을 보았을 때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딱 달라붙는 전문적인 운동복에 가볍고 날렵해 보이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웃고 떠드는 그들 사이에서 저는 외딴 섬처럼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저 아줌마는 누구야?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운동장 구석으로 가 쭈그려 앉았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묻자 차라리 이곳을 떠나 다시 그 숨막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비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끄러운 노랫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제 귓가에는 오직 바람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고향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드넓은 초원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제 발밑에는 단단한 트랙이 아닌 부드러운 흙과 생명력 넘치는 풀들이 느껴졌습니다. 여자 일반부 3000m 참가자들은 출발선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 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출발선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며느리도 외국인도 아니다. 나는 사라이고 바람의 딸이다.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탕! 다른 선수들이 날렵하게 튀어나가는 동안 저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처음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저는 거의 꼴찌였습니다. 관중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바퀴째에 접어들었을 때 제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자 잊고 있던 몸의 기억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트랙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길 잃은 양 떼를 몰기 위해 언덕을 넘고 친구들과 말을 타며 끝없는 대지를 달리던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제 호흡은 초원의 바람과 하나가 되었고 제 발걸음은 대지를 울리는 말발굽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강력해졌습니다. 제 달리기에는 정석적인 자세나 효율적인 기술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자유를 향한 본능적인 질주였습니다. 1명, 2명. 저는 제 앞을 달리던 선수들을 거친 숨소리와 함께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비웃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차 놀라움으로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웅성거림이 점차 커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엄청나다. 자세는 엉망인데 속도가.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저와 함께 달릴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을 때 제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과거의 나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멸시, 남편의 외면, 숨막히던 부엌의 공기, 그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부서뜨리며 달렸습니다. 결승선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흰색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닫혀 있던 세상의 문이었고, 제가 스스로 열어야 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저는 그 선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소음이 멎고 제 귀에는 제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무릎에 손을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주변의 공기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멸과 의구심이 가득했던 눈빛들은 이제 경의와 충격으로 바뀌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제게 누군가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물이라도 한 잔. 고개를 들자 운동복 차림의 한 남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생수병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실업팀 육상 코치 최진우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 허름한 옷차림이나 엉성한 자세에 대해 수군거릴 때 그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육상을 배워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러나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사라 씨의 달리기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억지로 만든 기술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본능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석.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세게 때렸습니다. 비린내 나는 국물, 정체불명의 것, 외국 것. 늘 그런 말만 들어왔던 제게 누군가 처음으로 보석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전문적으로 육상을 해볼 생각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라 씨는 분명히 더 큰 무대에서 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동정이나 가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존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김민준의 아내나 박 여사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사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인정받는 것은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저를 위로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내민 명함을 받았습니다. 작고 네모난 종이 한 장이었지만 제게는 이 지긋지긋한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트랙 위에서 저는 단순한 1등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최진우 코치가 내민 손을 잡기로 결심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게는 더 이상 잃을 것도 돌아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시댁에는 동네 부녀회에서 하는 일자리를 구했다는 이번에도 역시 어설픈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물론 믿어주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저를 간섭할 기력도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은 역설적으로 제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낡은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훈련장이 있는 도시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그 시간은 제게 고통이 아닌 해방이었습니다. 차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갇혀있던 세상이 얼마나 좁고 답답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최 코치가 있는 실업팀 훈련장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외국 것이라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선수로서, 동료로서 똑같이 대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근력 운동, 인터벌 트레이닝, 주법 교정. 체계적인 훈련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제 몸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은 시댁에서 받던 정신적인 압박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콤했습니다. 그것은 성장을 위한 고통이었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통증이었습니다. 최 코치는 강압적인 스승이 아닌 다정한 길잡이였습니다. 그는 제 몸이 기억하는 초원의 리듬을 존중해 주었고 거기에 과학적인 기술을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사라 씨, 잊지 마세요. 사라 씨의 가장 큰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야생성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의 말은 제게 가장 큰 믿음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가뭄에 쩍쩍 갈라진 땅이 단비를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함께 땀 흘리는 팀 동료들과의 유대감 속에서 저는 까맣게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다 함께 분식집에 모여 떡볶이를 먹으며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는 그 평범한 시간들이 제게는 꿈결처럼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우리라는 울타리가 생긴 것입니다.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군살은 사라지고 단단한 근육이 자리 잡았으며 거울 속 제 눈빛은 더 이상 슬픔과 체념이 아닌 자신감과 생기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처음으로 공식 대회인 도민 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최 코치는 아직 경험을 쌓는 단계라며 부담 갖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저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믿어준 코치님과 동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요. 남편 민준 씨는
마지못해 응원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운동을 시작한 이후 그는 제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아주 약간의 호기심,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큰 불편함과 어색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결승전 출발선에 섰을 때 저는 관중석 한편에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저의 새로운 삶을 위해 달릴 것이었습니다. 총성과 함께 저는 바람이 되었습니다. 훈련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몸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마지막 스퍼트를 할 힘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차지하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동료들이 달려와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최 코치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해낼 줄 알았어요. 사라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처음으로 성취감이라는 뜨거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내려오는데 저만치에서 남편이 굳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가 아닌 제 옆에 서 있는 최 코치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축하는커녕 차갑고 비열한 질투와 의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고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제 끝났지? 집에 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저는 순식간에 꿈의 정상에서 현실의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폭풍전야처럼 불길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는 순간 그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더 잔인한 모습으로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우승했다는 소식은 이미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기다린 것은 축하가 아닌 저주에 가까운 폭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낯짝을 들고 기어들어와? 온 동네 남자들 다 보는 데서 반스 바람으로 뛰고 오니 좋으냐? 운동하는 년이 집안을 망친다더니 꼴 좋다. 아주 집안 망신 다 시키는구나. 시아버지 역시 싸늘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얌전히 집구석에 붙어. 밥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족보도 없는 짓거리를 하고 다녀.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모든 말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바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악담을 말리기는커녕 제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어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그 코치 놈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 맞지? 그러니까 저렇게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널 싸고 도는 거 아니야. 내 눈빛을 보니까 알겠더군. 나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우승의 환희, 동료들과의 웃음, 코치님의 격려. 그 모든 빛나는 순간들이 한순간에 더럽혀지고 난도질당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이뤄낸 첫 번째 성취가 고작 남편의 유치한 질투와 시부모의 낡아빠진 편견 앞에 이렇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다니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바로 그날, 저는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심연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들은 제게서 희망이라는 마지막 빛 한 줄기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지만 그 어떤 짙은 어둠도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를 영원히 삼킬 수는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겠다고. 이제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시간이라고. 그날 밤 이후 집은 완벽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제 우승 트로피는 현관 구석에 처박혀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제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의 구박은 이제 노골적인 저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밥상에는 손도 대지 않고 제 면전에 대고 더러운 년이 차린 밥은 안 먹는다며 소금을 뿌렸고, 시아버지는 마당을 지날 때마다 집안에 망조가 들었다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남편의 집요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는 제 핸드폰을 빼앗아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뒤지는 것을 일과로 삼았고, 훈련이 조금이라도 늦게 끝나는 날이면 그놈이랑 어디서 뭘 하다 이제 기어들어오냐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부정한 의심과 경멸로 가득 찬 낯선 남자의 얼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달리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이제 제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제 유일한 숨구멍이자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지옥 같은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와 훈련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모든 서름과 분노를 트랙 위에 쏟아냈습니다. 제 기록은 나날이 좋아졌지만 제 영혼은 갈수록 피폐해져 갔습니다. 도끼 어린 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되어 제 온몸에 쌓여갔고,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소리 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전국체전 출전 선수 선발전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보강훈련이 길어져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술에 취해 눈이 벌겋게 충혈된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대뜸 제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또 그놈이랑 붙어있다 왔지? 내가 내년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마. 당장 그놈의 운동인지 나발인지 때려치워. 그의 소나기 힘은 너무나 강했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나요? 왜 이래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벽으로 밀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어디서 남편한테 대들어?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더니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잠시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다 전현이 꼬리치고 다녔어. 우리 아들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 아니냐? 전현을 아주 집에서 쫓아내야 해.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손목을 붙잡힌 채 멍하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던 남자의 증오 어린 얼굴과 자식 걱정에 눈이 먼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얼굴. 저는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독한 허무함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저를 후려쳤지만 저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지옥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고 싶다는 본능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불 꺼진 훈련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돌멩이와 유리 조각에 찢겨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제 발걸음이 무의식 중에 유일한 안식처였던 이곳으로 저를 이끈 것입니다. 저는 텅 빈 라커룸으로 들어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러움, 분노, 배신감, 절망.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목구멍을 찢는 통곡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누군가 제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하다 제 모습을 발견한 최 코치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 제가 조금 진정되자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사라 씨,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부당한 폭력입니다. 이제는 싸워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싸워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자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라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그는 제게 현실적인 조언들을 건넸습니다. 폭언을 할 때는 녹음을 하고 폭행의 흔적은 반드시 사진으로 남겨두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훈련 일지의 날짜와 함께 상세히 기록하라고. 그것이 언젠가 사라 씨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그날 이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전의 사라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고통받는 척 행동했지만 제 안에서는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녹음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의 저주, 남편의 폭언, 그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남편이 휘두른 팔에 멍이 들면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저는 훈련 일지를 펼쳤습니다. 그날의 훈련 내용 아래 저는 또 다른 기록을 남겼습니다. 몇 월 며칠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소금을 뿌리며 저주했다. 몇 월 며칠 남편이 코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손목을 비틀었다. 눈물이 잉크처럼 번져 글씨가 얼룩지기도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자 한자 제 피와 눈물을 눌러 담아 그들의 죄를 기록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저의 낡은 셔츠는 이제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자 반드시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피 맺힌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천만에요. 저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단단하게 땅을 다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전국체전이 다가올수록 집안의 압박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제가 선수로 선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마치 집안의 수치가 현실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남편은 제 훈련 장비들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집을 나설 때마다 일부러 일을 만들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방해는 교묘하고 집요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대회 며칠 전 남편과의 실랑이 중에 저는 발목을 접질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제 앞을 막아서며 밀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고통스러운 신음에도 꾀병 부리지 마라. 그렇게 해서라도 나가고 싶으냐? 차가운 말을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발목은 시퍼렇게 부어올랐고 걸을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최 코치님은 제 상태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기권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 경기는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결전의 날, 저는 진통제를 삼키고 압박붕대로 발목을 꽁꽁 동여맨 채 출발선에 섰습니다. 거대한 스타디움의 함성 소리도, 라이벌 선수들의 날카로운 눈빛도 제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안의 고통과 그 고통을 넘어서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만이 존재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발목에서 전해져 오는 끔찍한 통증이 뇌까지 울리는 듯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저를 괴롭혀온 더 큰 고통들에 비하면 이 육체적 아픔은 견뎌낼 만했습니다. 이까지 통증에 무너질 수 없어. 당신들은 나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 저는 저를 짓밟았던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달렸습니다.
그들의 멸시, 조롱, 폭언. 그 모든 것이 제 연료가 되었습니다. 레이스 중반, 통증은 극에 달했고, 제 순위는 점점 뒤처졌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중석 한편에서 저를 향해 애타게 소리치는 최 코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 씨, 당신의 달리기를 해요. 초원을 기억해요. 그 목소리는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초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딱딱한 트랙 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끝없이 펼쳐진 몽골의 대지 위를 바람과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발목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몸이 기억하는 리듬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제 발걸음은 더 이상 쩔뚝거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야생마의 힘찬 도약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선두그룹의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추격에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방울의 영혼까지 쥐어짰습니다. 제 귓가에는 고향의 바람 소리가 휘몰아쳤습니다. 저를 바람의 딸이라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마지막 직선주로 저는 옆 레인의 선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선수도. 제 눈에는 오직 결승선만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 고통의 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향해 제 몸을 던졌습니다. 가슴에 결승 테이프가 닿는 순간 저는 그대로 트랙 위에 쓰러졌습니다. 폐는 터질 것 같았고 발목은 불타는 쇠꼬챙이로 쑤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장내 아나운서의 흥분된 목소리가 스타디움을 뒤흔들었습니다. 기적 같은 역전 우승.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지고 의료진과 코치님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제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영광의 순간, 모두가 저를 향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환호의 중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축하는 손길을 정중히 거절하고 쩔뚝거리면서도 꼿꼿이 서서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의 인터뷰도 환호도 뒤로 한 채 곧장 스타디움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저를 기다리고 있을 진짜 전쟁터,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 그대로 목에는 금메달을 건 채 저는 그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세 사람이 모여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패배를, 저의 좌절을 비웃으며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저를 발견한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경악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목에 걸린 금메달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 앞에 테이블 위로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쏟아냈습니다. 낡은 훈련 일지와 작은 녹음기, 그리고 제 멍든 팔과 다리를 찍은 사진 몇 장. 싸늘한 침묵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고 남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지난 몇 달간 그들이 제게 퍼부었던 추악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더러운 년아. 그놈이랑 뒹굴다 왔지? 집안 망신시키는 외국 것. 녹음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짓입니다. 당신들은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짓밟고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훈련 일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페이지마다 그들의 만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때리고 저주할 때마다 나는 그것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절망으로 밀어 넣을 때마다 나는 트랙 위에서 나 자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금메달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나 자신의 힘으로. 마지막으로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을 건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당신들과의 지긋지긋한 인연, 이 집에서의 모든 악몽, 법정에서 봅시다. 후회와 경악, 그리고 뒤늦은 공포로 굳어버린 그들의 얼굴 위로 제 차가운 선언은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리꽂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결승선은 트랙 위가 아니라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결승선을 가장 완벽하게 통과했다는 것을. 법정 싸움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제가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수백 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에는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짓밟았는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고, 날짜별로 정리된 상처 사진과 훈련 일지는 그들의 폭력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학대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법정에 선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늙고 초라한 노파가 되어 연신 눈물만 훔쳤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잘못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회는 너무 늦었고 제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제 인생에서 그들을 지워버릴 뿐입니다. 이혼은 성립되었고 그들에게는 가정폭력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깊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깨어나 마침내 맞이하는 아침 공기는 눈이 시리도록 상쾌했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처럼 최 코치님이 함께였습니다. 그는 제가 법정에서 홀로 싸우는 동안 묵묵히 제 뒤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그는 제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라 씨, 이제는 아픈 기억은 다 잊고 당신의 행복만을 위해 달려요.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그토록 갈구했던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뜨거운 불꽃처럼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혹독한 겨울을 함께 견뎌낸 두 그루의 나무처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기댈 어깨를 내어주며 서서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뿌리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연인이자 동료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아준 사람. 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태극마크를 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전국체전에서의 기적 같은 우승 이후 저는 대한민국 육상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국적이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트랙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저의 투혼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거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몽골의 초원에서 온 바람의 딸이며 이제는 한국의 땅에서 달리는 국가대표라고. 저의 주법은 그 자체로 제 삶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몽골의 대지에서 배운 야생적인 지구력과 한국에서 배운 과학적인 스피드가 결합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저만의 달리기. 그것은 두 개의 조국을 가슴에 품고 달리는 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누빌 때 저는 가끔 창밖으로 제가 살았던 그 시골 마을과 비슷한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더 이상 아프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상처임은 분명하지만 그 지독한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들은 저를 꺾으려 했지만 오히려 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가두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세상 밖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지만 이해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좁은 세상에 갇혀 변화를 두려워했던 가엾은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오늘 저는 또다시 출발선에 섭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제 이름을 연호하고 수많은 카메라가 저를 비춥니다. 출발을 알리는 총성을 기다리는 이 짧은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제 고향의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달리게 해준 이 땅의 냄새를 맡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워준 사람들의 따뜻한 얼굴을 떠올립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달리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달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달리는 행위 그 자체를 사랑하기에 자유롭기에 달립니다. 총성과 함께 저는 세상을 향해 제 몸을 던집니다. 과거의 상처를 벗어던지고 미래의 불안도 내려놓은 채 오직 현재의 숨결과 심장의 박동에 집중합니다. 저는 바람이 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거칠게,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유로운 바람이 되어 오늘 저는 다시 달립니다. 제 삶의 트랙 위를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계속 달릴 것입니다. 트랙 위에 새겨진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붙잡는 족쇄가 아니다. 나를 가두려 했던 그 견고한 벽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나를 날아오르게 한 날개가 되었음을 깨닫는다. 과거의 나는 증명하기 위해 달렸지만 오늘의 나는 존재하기에 달린다. 나는 바람의 딸. 나는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달린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뵐게요. 돌고 도는 이 세상 속에 웃음과 눈물이 함께 흐르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아픔,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 인생은 물레방아 끝없이 돌아가. 희로애락 모두 안고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돼. 믿었던 마음에 금이 가도 숨겨진 진실은 드러나고. 상처 위에 피어난 용기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리. 인생은 물레방아 끝없이 돌아가. 희로애락 모두 안고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